대피라미드의 유명한 왕의 방을 보면 벽과 천장 모두 거대한 화관감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화관감을 자르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레함 행콕은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순전히 지렛대 원리와 기계적 이점만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계처럼 호미파인 미완성 차해석장부터 현대 기술보다 500배나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시추 코어까지 이는 단순한 변두리 이론이 아닙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첨단 도구를 가진 잊혀진 문명이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 증거를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우리가 잃어버린 기술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00년 전의 대재앙이 인류의 기억 속에서 그 기술을 지워버린 것이죠. 그레이엄 행콕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화관감을 자르는 방법을 증거와 함께 공개합니다. 계속 시청하세요.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구리와 모래를 넘어서 수세기 동안 주류 고고학계는 이집트 대피라미드에 사용된 거대한 화관감 블록이 구리끌 돌망치 모래를 사용하여 다듬어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엄 행콕은 이러한 결론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행콕은 개인적인 편견이 아닌 알려진 물리 법칙에 근거하여 구리로 화관감을 자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재료의 긁힘 저항력을 측정하는 모스 경도계에서 구리는 약 3등급인 반면 화관감은 6, 7등급에 해당합니다. 부드러운 재질은 단단한 재질을 효율적으로 절단할 수 없습니다. 상당한 진전을 이루기도 전에 마모될 뿐입니다. 이 방법을 시도한 실험 고고학자들은 해당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구리 드릴과 모래 연마제를 사용하여 현대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주류 이집트학의 범위 내에서 작업했습니다. 수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업했지만 드릴은 겨우 몇 센티미터밖에 뚫지 못했다. 구리는 마모되었고 모래는 돌을 거의 깎아내지 못했으며 진척은 거의 없었다. 연구원들 스스로도 이 과정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고 비실용적이라고 평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놀라운 화관감 조형물로 가득합니다. 하나의 돌덩이에서 조각된 오벨리스크는 수백 톤에 달하는 무게를 자랑합니다. 돌로 만든 그릇들은 달걀 껍질처럼 얇은 벽, 완벽한 대칭 매끄러운 내외부, 그리고 정확히 90도 각도로 정렬된 모서리를 특징으로 합니다. 고대 기록은 이러한 업적을 뒷받침하지만 동시에 상식에 어긋나는 면도 있다. 원시적인 도구로 어떻게 그토록 정밀한 조각이 가능했을까? 사카라의 세라핌은 이러한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사막 아래에는 70톤에서 100톤에 달하는 거대한 화관감 상자, 24개가 들어있는 터널 시스템이 숨겨져 있는데 각각의 상자는 높이가 약 3.3m, 11피트에 이릅니다. 이 상자들은 멀리 떨어진 차해석장에서 운반해온 하나의 돌을 깎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최신 측정 결과에 따르면 표면 편차는 불과 1000분의 1인치에 불과합니다. 이는 현대 산업 기계 가공 기술에 필적하는 정확도입니다. 이러한 허용 오차 수준은 컴퓨터 제어 기계를 사용하여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시설에서 생산되는 최신 항공우주 제조업체의 제트 엔진 부품에 요구되는 수준과 유사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정밀도를 달성하려면 안정적인 기계에 제어된 동작 및 일관된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수작업 조각은 항상 불규칙성을 발생시키지만 이 블록들은 기계로 다듬은 돌처럼 균일하고 매끄럽습니다. 눈에 보이는 도구 자국은 인간 손의 예측 불가능성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미세한 선형 불규칙성이나 마모와 일치하는 사소한 변화를 시사합니다. 행콕은 이러한 증거를 따라 채석장 자체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는 직선형 홈, 일정한 너비 매끄러운 벽면을 가진 미완성 절단면을 관찰했다. 부분적으로 분리된 블록의 홈은 반복적인 균일한 통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맷돌보다는 톱이나 고급 절삭 도구에 의한 것으로 더 일치한다. 행콕은 문제는 고고학자들의 상상력 부족이 아니라 물리적 증거와 기존의 통념적인 설명들을 조화시키지 못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구리끌이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려면 경도 비율, 제조 공차, 실험적 한계, 그리고 작업의 엄청난 규모를 무시해야 합니다. 이집트학은 종종 반복을 증거로 오해해왔습니다. 행콕의 말에 따르면 어떤 설명이든 여러 번 반복되면 기본적인 기계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사라진 이유이다. 행콕은 이러한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만약 원시적인 도구로는 화관감을 자를 수 없었다면 이야기에 뭔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우리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도구나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잊혀진 이전 문명으로부터 지식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고 과정은 그가 기존 역사관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영거 드라이아스의 공포. 그레함 행콕에 따르면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기술적 지식은 이집트 왕조 시대에 기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 빙하기 말기인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북방구 전역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빙하가 확장되고 해수면이 격렬하게 변동했으며 생태계가 붕괴되고 많은 많은 다형 빙하기 동물들이 짧은 시간 안에 사라졌습니다. 행콕은 이러한 지구적 재앙을 근거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는 그것을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중앙 집권적인 권력, 독점 또는 파괴적인 정치가 없는 세계적인 문화라고 묘사합니다. 이 사원론은 매우 정교했지만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를 온전히 견뎌낼 수는 없었습니다. 도시와 기술 체계는 파괴되었고 흩어진 유적만 남았습니다. 이 가설은 고고학계에서 여전히 큰 논란거리입니다. 주류 고고학자들은 그러한 고도로 발달한 세계적 문명이 존재했음을 확실히 증명하는 물리적 증거도시, 유물 또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행콕이 유적지로 제시한 기념물들은 기존의 고고학적 설명에 부합합니다. 행콕은 이러한 잔해들이 오늘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고대 기념물, 명확한 역사적 기원이 없는 유적, 그리고 민속을 통해 보존된 신화로 인식하는 것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대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숙련된 항해사 엔지니어 천문학자이자 유목민 사제였으며 잃어버린 지식의 조각들을 보존하여 소점해 온 사람들이라고 묘사합니다. 대재앙 이후 그들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대멸종을 견뎌낸 수렵 첩체 진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가르침은 대재앙 이후 새로운 사회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인구 집단에게는 매우 특별한 존재였던 교사들은 결국 신문화 전파자 또는 문명화 영웅으로 신화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집트는 이러한 계승된 지식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가 됩니다. 행콕은 이집트의 기념비적 건축물이 실험적인 시작이 아니라 왕조시대 훨씬 이전부터 이미 잘 알려져 있던 기술을 적용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대규모 석조 건축물의 기원을 파라오 시대에서 벗어나 선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행콕은 논문의 2단계에서 확고한 결론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피라미드가 이집트인에 의해 건설되었지만 그들이 발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대신 그는 이 탑들이 1200년 동안 지속된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거나 그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건설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확실히 고대 이집트의 천문학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탐구였습니다. 그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행콕은 또한 왕실의 방에 있는 화강감 상자를 쿠프 파라오의 석관으로 해석하는
기존의 견해를 거부합니다. 다른 왕실 매장 용품과는 달리 이 관은 아무런 장식도 없고 식별 가능한 상형 문자도 없으며 피라미드 내부 통로를 통해 운반하기에는 너무 커서 건설 중에 설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는 그것이 관이라기보다는 의식용 용기의 기능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입문자는 그 관 안에 누워 의식의 변화된 상태를 경험하고 별을 향한 상징적인 여정을 체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콕은 이러한 생각을 고대 성서와 피라미드의 정확한 별자리 배열, 특히 별자리 띠와 관련된 배열과 연결합니다. 그는 괴짝을 의식도구로 왕의 방 자체를 무덤이라기보다는 에너지실로 묘사합니다. 다른 연구자들과 이론가들도 비슷한 질문을 제기했으며 일부는 물리적 증거와 기존에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설명을 조화시키기 위해 직접 이집트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화관감에 새겨진 기록들. 1883년 영국의 고고학자 윌리엄 플린더스 패트리에 의해 새로운 연구 방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를 탐험하던 대부분의 탐험가들이 금미라 그리고 유행을 타는 유물에만 집중하던 시기에 패트리는 캘리퍼스 자줄자 그리고 측정 도구를 가지고 도착하여 이집트학에 대한 더욱 심층적이고 기술적인 접근 방식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패트리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화강암 시추 코어였는데 이는 고대 시추 작업의 부산물로 피라미드 근처에 버려지고 파손된 채로 남아있던 원통형 물체였다. 쉽게 자네로 오인될 수 있는 이 물체들은 표면에 수많은 나선형 홈을 보여주었다. 홈들은 간격이 고르고 깊이와 각도가 일정했으며 위에서 아래로 이어져 현대식 나사의 나사상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패트리는 이 간격을 측정하여 드릴이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10분의 1 인치씩 단단한 화관감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러한 이송 속도를 달성하려면 탁월한 제어력, 이 톤이 넘는 하향력, 그리고 변형되거나 무뎌지지 않고 극한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절상면이 필요합니다. 이는 즉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구리 도구는 본질적으로 마모가 고르지 않게 일어나며 손으로 구멍을 뚫으면 불규칙한 무늬가 생깁니다. 만약 구리만 사용했다면 홈의 깊이, 간격 각도가 다양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패트리는 그러한 변화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밀도는 수작업보다는 기계적으로 제어된 공정을 시사했다. 홈들은 고대 도구 세트에서 알려진 어떤 것보다 현대 기계 가공과 더 유사했다. 패트리는 그것들을 현대 시스템에 사용되는 다이아몬드 팁 드릴과 비교하면서 그러한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가 일정한 이송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패트리는 구리 드릴 자체가 불완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원래 석기의 석영 화강암, 심지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절상 요소가 내장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의 한 차 해석장에서 발견된 시추공은 기존 설명에 대한 그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후 패트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많은 기술적 지식이 소실되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기초적인 구리 함량만으로 그러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수십 년 후 온라인 애호가들은 대안적인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도구는 완벽하며 실제 작동 원리는 석영모래와 물의 사용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구리 드릴이 화강암을 직접 절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강암보다 단단한 모래가 연마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은 극도로 노동집약적이고 느렸겠지만 지지자들은 이집트가 노예제도를 포함한 대규모 노동력에 의존했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1920년대 화학자이자 이집트 학자인 알프레드 루카스는 패트리의 보석받기 가설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루카스는 이집트인들이 구리 도구에 다이아몬드나 연마제를 박아 넣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그는 미세하게 갈린 석영 가루를 물과 섞어 만든 연마제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방법이 보석을 금속에 세팅하는
복잡한 과정보다는 풍부한 지역 재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 타당하다고 여겼다. 루카스는 또한 연마 입자가 사용 중에 부드러운 구리에 일시적으로 박혀 나중에 검사했을 때 고정된 절상날처럼 보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이후 팬들이 제시한 이론들과 매우 유사했지만 이러한 아이디어 중 어느 것도 확실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페트리는 1883년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기자의 피라미드와 신전에 발표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루카스는 여러 저서를 통해 이에 반박했고 1926년에는 그의 저서 고대 이집트 자료를 출간했습니다. 페트리는 결국 시추코어를 보존하고 목록화했는데 오늘날 이 코어들은 런던의 페트리 박물관에서 대부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문객에게는 그저 하찮은 돌 조각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과 대한 연구자들에게는 7번 코어로 알려진 한 표본이 이집트학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7번 코어에는 나선형 홈이 있는데 이는 회전당 약 0.1 인치의 관통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 관통 속도는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한 수동 드릴링에서 예상되는 속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발견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실험 수업내 고고학자이자 엔지니어인 데니스 스톡스는 1980년대부터 약 40년 동안 고대 이집트 석조, 기술과 관련된 수많은 이론을 검증했습니다. 결국 그는 느슨한 연마제 모델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스톡스와 그의 팀은 석영 모래를 이용해 구멍을 뚫고 코어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결과는 연속적인 나선형 홈이 아닌 수평 방향의 줄문의 고리만 보여주었다. 그는 나중에 그 실패의 원인이 이집트학 연구 결과에 기록된 정확한 공급 속도와 기술을 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실험적 한계는 후에 그레이엄 행콕에 의해 인용되었으며 그는 이를 근거로 주류적인 설명으로는 7번법 원자로 노심에서 볼 수 있는 공학적 정밀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견해로는 그 유물은 현대의 이해로는 아직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우섭둠둠 잠시 없는 핵의 기술적 잔재를 나타낸다. 이집트에서는 4만 점이 넘는 유물이 발굴되었으며 그중 다수는 5,000년 이상 전인 선왕조 시대의 것이다. 이 유물들은 피라미드와 공식적으로 인정된 왕조 국가 자체보다 앞선 시대의 것입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집트 기술적 토대의 진정한 기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존의 서술에 의문을 제기하는 고고학자와 언론인들이 제기하는 문제,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더 많은 연구자들이 왜?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유물과 고대 문헌을 통해 과거를 재구성합니다. 그들은 상징을 해석하고 뼈를 분석하고 단편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연대기를 구성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무엇이 지어졌는가에서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로 옮겨갈 때 그들의 전문성은 종종 한계에 부딪힙니다. 제조 공정을 이해하려면 다른 종류의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엔지니어들이 논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기술 재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은 고정밀 항공우주 제조 분야에서 5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엔지니어 크리스토퍼 던입니다. 라와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기계공 견습생으로 경력을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금속을 매우 정밀한 공차로 가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정밀도는 1,000분의 1 인치 단위로 측정될 정도로 세라핌의 화관감 상자와 같은 유물에서 볼 수 있는 수준과 비견될 만합니다. 그는 이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산업용 레이저 첨단 절단 시스템 Z, 엔진 부품의 품질 관리, 프로세스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더는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재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핵심과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평평한 표면, 정확한 각도, 그리고 대칭적인 곡선은 각각 그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된 방법의 물리적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던의 이집트 유물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그가 현장 연구를 위해 처음으로 이집트를 방문한 198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집트 공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보다
거의 10년 전인 1977 연피터 톰킨스의 저서 대피라미드의 비밀을 읽은 후였다. 그 이후로 더는 이집트를 최소 14번 방문하여 기자 고원과 그 너머에 있는 기념물들의 상세한 기술적 측정을 진행했다. 그는 세라핌의 화강암 상자, 거대한 조각상 고대 채석장에 남겨진 시추코어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견해로는 그가 관찰한 것은 단순한 상징적 또는 장식적 공예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더는 1998년 저서에서 대피라미드가 무덤이 아니라 정교한 에너지 수학장치로서 기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음향 공명과 화강암의 앞전 특성을 이용하여 지구의 진동을 마이크로파 복사 또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해석, 다키 에너지 수학 가설은 주류 고고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던이 기록한 정밀 석조물에 대한 기술적 관찰 범위를 넘어섭니다. 로켓 시스템과 정밀 공학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던은 람세스 2세 조각상의 대칭성이나 세라핌 신전 상자의 거울처럼 매끄러운 표면과 같은 구왕국 시대 유물에서 볼 수 있는 극도로 정밀한 기술은 단순한 구리끌이 아니라 고속 회전 공구와 강력한 기계를 사용해야만 달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특정 조각상 가면 건축 요소들이 후대 사람들이 복제하기 어렵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하며 이는 정치적 또는 기술적 비밀이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대원의 연구는 그를 윌리엄 플린더스 패트리가 최초로 발견한 화강암 시추코어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더는 자신의 실험을 수행한 후 코어 7이 현대 다이아몬드 드릴보다 약 500배 빠른 이송 속도를 보였다는 패트리의 관찰 결과를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선형 호미 회전당 몇 인치씩 전진하는지에 대한 패트리의 측정값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발견의 의미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다 리얼로하트 가가워시어로시다. 대한 역사학자들은 던의 연구가 기술적 엄밀성을 갖추고 있다고 칭찬했지만 주류 이집트 학자들은 그의 결론을 유사과학으로 일축하며 그레이엄 핸콕의 이론처럼 그의 이론에도 충분한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논쟁이 확대되면서 지질학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보스턴 대학교의 지질학자 로버트 쇼크 박사는 데스핑크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이집트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기념물을 기원전 2500년경으로 추정하지만 쇼크는 스핑크스의 몸체와 주변 벽에 새겨진 풍화 패턴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바람에 날린 모래보다는 장기간의 간구에 따른 깊은 수직 침식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이집트가 적어도 00년 동안 극심한 건조 기후였기 때문에 기존의 연대기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쇼흐는 스핑크스가 훨씬 더 오래되었으며 이 지역에 폭우가 내리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건축물의 건설 시기를 기원전 5000년에서 7000년 사이로 추정했지만 나중에 이를 약 1만 년에서 1만 2000년 전으로 수정하여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켰습니다. 최근 쇼흐는 스핑크스의 머리가 왕조시대에 사자 형상과 같은 초기 형태에서 다시 조각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질학 분야 외에도 독립적인 연구자들이 해답을 찾기 위해 이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치과 교정 전문의인 레너드 고렐릭과 생체 재료 과학자인 존 그위넬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983년부터 두 사람은 현대 법의학 기술을 고고학적 유물에 적용하려 고대 석조물 연구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주사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석기, 도구 자국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자들이었습니다. 큰 유물은 전자 현미경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치과용 실리콘 재료를 사용하여 드릴 구멍의 고해상도, 모형을 만드는 비파괴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틀을 현미경으로 검사하고 통제된 실험적 드릴링 과정에서 생성된 흔적과 비교했습니다. 고렐릭과 그위넬은 패트리와 알프레드 루카스 사이에 오랜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원전 약 2500년경으로 추정되는
고왕국 시대의 화간감 석관 뚜껑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조하고 느슨한 석영모래가 드릴링에 사용된 주요 연마제였으며, 이는 고대 유물에서 관찰되는 것과 일치하는 교차하는 긁힘 무늬를 생성했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일부 시추 코어에서 보이는 규칙적인 선들이 연마제와 윤활제의 혼합물 또는 연마제와 에머리가 결합되어 부드러운 구리 드릴 비트에 일시적으로 접착된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비교적 간단한 도구의 사용을 뒷받침했지만 결정적인 예외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홈의 정밀도가 너무 높아 연마제가 무작위적인 매개체가 아니라 고정된 절삭점처럼 작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패트리의 최초 관찰 결과를 재평가한 데서 비롯되었다. 패트리는 7번 코어에 있는 깊고 균일한 홈은 굴이 드릴에 박힌 보석이나 연마제로 만든 고정 절삭달의 의유사 내에서만 생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느슨한 모래는 너무 불규칙해서 그러한 일관성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렐릭과 그위넷은 SIM 분석을 통해 이러한 가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고정점 효과를 얻기 위해 영구적으로 장착된 절삭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그 원인이 되는 공정을 래핑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릴링 과정에서 에머리나 커런덤과 같은 단단한 연마 입자가 부드러운 구리 표면에 일시적으로 박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자는 짧은 시간 동안 고정된 절삭점처럼 작용하여 화강감에 깊고 규칙적인 홈을 파낸 후 떨어져 나가거나 마모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정교한 도구 없이도 매우 균일한 홈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동시에 극도의 정밀도에 직면했을 때 기존 설명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박물관에 보존된 구리 드릴이 불완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도구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기술 자체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많은 질문이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이상의 현상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기술 발전과 조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입니다. 피라미드를 닫아봅시다. 핵심 7번과 세라핌 상자들이 제기한 의문점들은 연구자들이 피라미드 내부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찾도록 이끌었지만 그 탐색은 점점 더 제한적이 되었습니다. 1993년 기자의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로 진행된 토목 공사는 현대 이집트학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를 촉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의 습도 상승이 화간감 블록의 안정성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이로에 있는 독일 고고학 연구소는 독일 로봇 공학 엔지니어인 루돌프 간텐브링크에게 피라미드 내부 통로에 영구 항해 시스템을 설계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간텐브링크는 이 프로젝트에 대부분의 자금을 직접 투자했습니다. 그는 이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피라미드의 좁은 내부 통로를 탐색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소형 로봇인 UPU-AUT2를 개발했습니다. 흔히 환기구로 불리는 이 통로는 가로 세로 약 8인치, 약 20cm 크기로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그 용도는 여러 세대에 걸쳐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연구소 소장인 라이너 슈타델만 박사의 승인과 자이 하와스 박사를 포함한 이집트 유물관리들의 허가를 받아 간텐브링크는 왕비의 방에서 이어지는 통로들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임무는 위험도가 낮고 고고학적 중요성도 제한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중대한 발견은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UPUA-UT2는 조명 카메라 그리고 궤도형 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로봇은 고압 리드 스크류를 이용해 수직갱의 천장과 바닥을 밀어 이동했으며 이를 통해 가파르고 폐쇄된 표면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1993년 3월 이 로봇은 여왕의 방 남쪽 수직갱에 진입하여 4000년 넘게 봉쇄되어 있던 공간에서 실시간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200피트 이상을 이동한 후 로봇은 예상치 못한 종착점에 부딪혔습니다.
통로는 외부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고 다른 공간과도 이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칭으로 배치된 2개의 작은 구리핀이 박힌 정교하게 다듬어진 석회암판에서 끝났습니다. 이 구조물은 곧 간템브링크의 문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직 통로에서 약 63m 높이에 위치한 이 문은 전례 없게 하는 발견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처음으로 피라미드 내부 깊숙한 곳에서 손대지 않은 건축적 장벽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막다른 길이 아니라 의도적인 봉쇄로 여겨졌다.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그 존재 자체가 피라미드의 내부 구조에 대한 오랜 가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중의 관심은 급속도로 높아졌다. 4월 초 이번 발견의 중요성이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한 간템브링크는 이집트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국제 언론에 발견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이집트 최고유물위원회는 간템브링크가 국가 승인 절차를 우회하여 고고학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신뢰는 무너졌고 몇 주 만에 그는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피라미드 내부에서의 추가 작업이 금지되었으며 그의 로봇은 압수되었습니다. 간템브링크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모든 독립 연구자들의 탐사가 전면 중단되었다. 자이 하와스 박사는 기자 고원 수석 조사관직에서 일시적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 후 거의 10년 동안 여왕의 방 수직갱에 대한 로봇 탐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 이집트 당국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이 카메라가 장착된 로봇을 사용하여 석회암 판을 뚫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문 뒤에는 약 20cm 정도의 빈 공간이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막는 돌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2번째 장애물 너머로 카메라를 넣어보았지만 숨겨진 방은 없고 통로의 끝부분만 발견되었습니다. 거의 10년 후 조사 결과 UT가 연약한 투라 석회암 벽에 긁힘 자국과 작은 균열을 남긴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 고대 유물위원회는 피라미드 내부에서 기존의 모든 로봇 설계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보다 엄격한 통제하에 탐사를 재개하기 위해 이집트 당국은 비공식적으로 로봇 올림픽으로 알려진 대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대회는 여왕의 방 통로를 실물 크기로 복제한 내부에서 열렸으며 우승작은 리즈 대학교에서 설계했습니다. 제디라는 이름의 로봇은 마치 지렁이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며 표면 손상을 줄이기 위해 미끄럼 방지 장치 없이 피라미드 기둥벽을 움켜쥐었습니다. 동시에 이집트는 모든 주요 피라미드 연구를 정부가 임명한 기관에 집중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독립적인 연구팀들은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가 컨소시엄에 가입하지 않으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비공개 계약이 표준 관행이 되었고 발견 사실은 더 이상 발표되지 않고 관계자들이 공개하기로 결정했을 때만 공개되었습니다. 독립 연구자들은 점차 연구에서 철수했습니다. 이 제도는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관리들은 이러한 조치가 기념물을 보호하고 관광 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자와 연구자들을 포함한 비평가들은 이러한 제한이 과학적 연구를 저해하고 공개적인 조사를 방해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규제가 보존보다는 고정된 역사적 서술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부 연구는 과학적으로 타당하더라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기존 해석에 이의를 제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 종종 제한되었습니다. 그레함 핸콕은 이러한 변화를 일관되게 비판하며 문제는 더 이상 과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보 접근 통제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의 견해로는 이집트 과거에 대한 통제권이 자신들의 권위와 경력을 유지하는 데 관심 있는 기관들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역사는 관료 조직이 아닌 모두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대 업적의 기록은 문서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묻혀 발굴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과거를 침묵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질문을 던져온 핸콕은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배제된 것을
단순히 제한적인 것을 넘어 근본적으로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는 영상들을 통해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을 확인해 보세요.